뭐 저도 보는 지표들이 있지만 네. 작가님께서 주로 어떤 경제 지표들을 주로 보시고 네. 그 경제 지표들을 해석하면서 경기를 판단하고 계신지 네. 그 부분을 한번 참조하고자 좀 질문 드려보고. 뭐 저는 연준이 보는 지표 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뭐 최근에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결국은 이제 공식적인 물가가 나왔을 때 금리가 가장 많이 튀지 않아요? 네. 튀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데요. 네. 결국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보는 거는 코어 CPI하고 코어 PC입니다. 네. 결국 이제 연준에서 공식적인 물가 지표는 이제 PC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 반응하는 속도는 CPI가 훨씬 빠르죠. 네. 왜냐하면 먼저 발표를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두 개를 안 입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다른 분들이 간과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후순위를 보고 있는 지표, 좀 민간 지표 하나를 좀 최근에 보기 시작한 게, 네. 그러니까 샴 이코노미스트가 개발했다고 하는 그 샴스 인디케이터 이걸 봅니다. 이게 결국은 뭐 최근에 3개월 평균 실업률하고 최근 12개월 동안의 3개월 실업률의 평균 요 둘 간의 차이를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샴의 논문에 의하면 이게 0.5% 포인트가 초과됐을 때는 바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보조금 줘야 되고 결국 그 보조금의 규모는 GDP의 0.7%다. 이렇게 낸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경기 불황 때마다 사실 이 테스트를 해서 나온 이제 약간 경험적인 논문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인데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0.4 정도 되거든요. 0.37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실업률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업률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후행 지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실업률이 고점을 찍었을 때는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후행 지표니까 이제 좋아질 거니까요. 네. 근데 사실 실업률은 낮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보통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실 보완해 줄 수 있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이거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둔화가 좀 뒤로 밀리고는 있지만 경기가 조금씩 식고는 있구나. 네. 이거를 좀 느끼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서두에 GDP가 지금 미국의 1분기 GDP, 2분기 GDP가 점점 둔화하고 있는 모습하고 좀 비슷한데 아직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예. 둔화는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임계치에 다다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걸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주시는 그 조언들 충분히 참조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때도 그렇지만 뭐 저도 채널에서 네. 많은 독자분들이 이제 주로 좋아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즉시 분석이에요. 네. 즉시 분석은 CPI 발표될 때, 네. PC 발표될 때 네. 그냥 바로 라이브로 분석을 해버립니다. 아, 예, 예. 근데 예.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세요. 그러세요? 실제로. 네. 근데 PC보다 CPI 발표할 때 네. 더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오세요. 네. 그것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론 연준은 PC를 더 코어 PC를 더 네. 주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CPI가 조금 더 글로벌리 범용화된 지표의 성격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또 PC를 보기 위한 선행 지표격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그런 면에서 또 CPI에도 관심 갖고 계신데 네. 결국 물가가 잡히는가 네. 인플레 문제가 해소되는가 네. 이것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고 그게 결론적으로 시중금리나 혹은 채권금리나 네. 뭐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네. 지표를 네. 많이 보신다라는 네. 말씀에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고 네. 저는 그런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토론이니까 네.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네.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샴의 법칙에 대해서 네.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 네. 이제 근데 참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조는 하지만 네.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네. 계절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업률로 봐도 네. 항상 실업률이 여름에 낮아지고 네. 겨울에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순환합니다. 네, 네. 물론 순환하면서 변화하니까 네. 이걸 최근 1년 동안 12개월간의 평균 실업률, 그러니까 평년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업률과 최근 3개월을 비교하는 것은 네. 어쩌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이 실업률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레벨 다운되나 레벨 업되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는 이 샴의 법칙을 기준으로 좀
삼아도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이것만 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 오나 여부를 판단하기 좀 서투를 수 있겠지만 참조적인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CPI 같은 경우는 즉각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기관 투자자로서 데일리 트레이더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 트렌드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요. 이거를 잘 못 보는 부분, 그러니까 지표에서 약간 좀 간과시 되는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초과저축의 그래프도 좀 많이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도 상당히 많이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 2006년, 2007년 당시에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거의 뭐 고점에 이르렀거든요. 레버리지는 네. 어마무지하게 높아지는데 그래도 계속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계속 위험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네.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좀 이제 저는 거기에 약간 힌트를 얻어서 남들이 좀 안 보는 거를 좀 중요하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네. 이제 실업률은 거의 지금은 안 보는 지표가 돼 버렸잖아요. 우리가 네. 보통 뭐 첫 주 금요일 날 발표하는 고용 지표는 대부분 NFP하고 임금 상승률만 봅니다. 요즘에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오래되고 그럼 가장 펀더멘탈이 좋은 인덱스인 것은 또 분명해요. 그럼요. 다만 이게 후행지표다 보니까 실업률 자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 채권쟁이로서는 어쨌든 간에 선제적으로 이걸 잡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0.5%라는 그 괴리가 네. 아 이거는 계절성과 관계없이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구나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샴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뭐 링크드인 같은 데서 의견을 자주 내요. 네. 내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네, 빈틈없이 네. 경제를 판독해 나가야 그럼요. 되니까 이런 네. 새로운 접근도 한번 참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우리 부자 아빠는 주식 투자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이 책의 저자로서 네. 역시 여러 가지 투자 대안, 주식 투자 이외의 투자 대안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네. 이제 좀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조각 투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조각 투자라는 단어에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독자분들이 이 부분 좀 설명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조각 투자라고 하면 정의부터 한번 네, 금융위에서 내린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2명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자산 그리고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는 예,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큰 부동산을 여러 개로 쪼개서 이 쪼갠 지분만큼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예전에도 많았어요. 그죠? 네. 뭐 공동 투자라는 형태로 많아졌는데 달라진 점은 뭐냐면 네. 이제 이거를 증권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증권으로 보게 되면 금융 규제 안으로 드리겠다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이 시기가 2022년 4월달에 뮤직하우라는 그 음악 저작권에 대한 청구권에 투자하는 것 때문에 생기게 된 건데요. 근데 때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골프 회원권 사시잖아요. 네. 근데 골프 회원권을 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싸고 부킹 쉽게 해서 골프 오래 치려고 사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권을 팝니다. 회원권 거래소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회원권은 그러면 증권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좀 헷갈리죠. 헷갈리네. 예. 네. 그러니까 저희 지인은 1억에 사서 모 CC를 1억에 사서 한 3년 정도 잘 이용하시고 3억에 파셨습니다. 네. 그럼 2억의 차익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2억이라는 차익을 위해서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내 골프를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증권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 미술품 같은 거. 내가 미술품을 보고 이거를 갖다 소장 목적으로 샀는데 네. 그런데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미술품은 하나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여러 명이 모여갖고 그거 일부를 산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미술품을 산 이유는 내가 물론 피카소도 좋아하고 이중섭도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미술품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적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미술품의 조각을 산 거고, 미술품을 팔았을 때 이 둘 간의 차액에 자기 지분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계속 유심히 본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얘네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건데 공동구매 형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하겠다. 이게 된 거고요. 거기에 방점은 뭐냐면 투자자 보호입니다. 왜냐하면 미술품을 돈을 모아서 대표로 샀던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통 이 미술품을 샀던 업체가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망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회사에 투자한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이 미술품에 샀는데 이 회사가 망함으로써 이 회사가 자신의 돈을 갚기 위해서 이 미술품을 함부로 처리했을 때 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이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장치가 없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나서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조각투자라는 단어를 굳이 정의를 하고 네. 이것을 증권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조각투자가 시작된 겁니다. 네. 조각 투자에 대한 뭐 원어에 기초한 설명과 네. 또 예를 든 예시를 통한 또 조각 투자의 개념 그리고 네. 이것의 기원과 지금까지 전개된 배경을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 듣다 보면 저도 조각 투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 드릴까 이렇게 네.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식적인 증권 투자의 범주에 넣는 과정에서 네. 넣는 것이 있고 안 넣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게 사용 가치와 투자 네. 가치로 구분했을 때 맞습니다. 사용 가치가 없는데 투자 가치를 목적으로 했을 때 그 조각을 그렇습니다. 보유한다. 네. 이러면은 네. 이 증권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회원권도 가장 대표적인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겠지만 사용 가치가 없는 경우라고 네. 한다면 이게 미술품도 예를 드셨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명함에서도 쓰여져 있지만 갤럭시아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머니트리에서 근무를 네. 하고 계시고 네. 지금 본부장으로 네. 상무님으로 역할을 다하고 계신데 네. 여기서도 지금 조각 투자를 이제 기초 네, 자산으로서 네, 네.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 네.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 제가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회사는 사실 이제 피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결제 회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매출의 70% 이상을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이제 신금융의 이제 영역으로 들어오겠다는 이제 회사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거고, 네. 저도 이제 거기에 동참하고자 저도 이제 조인하게 됐는데, 네. 그 요체는 바로 이 조각 투자, 특히 이제 STO라고 불리는 겁니다. 사실 현재는 STO라는 단어를 못 써요. 왜냐하면 아직 법이 통과 안 됐으니까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고 전자증권법이 개정돼야지 가능한데, 그렇지만 이런 혁신성 있는 상품들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좀 보장돼야 되지 않냐는 것이 이제 2017년에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네. 이제 나온 법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금융위원회가 이 상품은 혁신성이 있어. 이거는 니네들이 해도 이제 해도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특정 업체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 민간 항공기에 달려있는 그 엔진 있지 않습니까? 네. 항공기 엔진과 그 리스 채권을 기초로 해서 네. 저희가 토큰 기술을 활용한 신탁수익증권, 네. 그리고 이거를 고객들에게 파는 네. 그런 이 사업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 4월 30일 날. 그래서 네.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예. 사실 이게 요체는 두 개입니다. 과거에는 항공기 엔진을 일반 투자자들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공기 엔진이라는 부분은 항공기 자체에 대한 투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에어크래프트 파이낸스라고 그래서 뭐 은행들 그리고 증권사들, 보험사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에 비해서 이 엔진이라는 부분은 그 수익성에 비해서 사람들이 좀 잘 몰라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단위는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되지만 이거를 내가 100억에서 200억 돈이 없으니 이거를 조각해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 네. 근데 수익률은 그래도 예금금리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 뭐 보장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적정한 수익률이 나오는 이 상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분산원장,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그 대표적인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토큰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토큰이라 하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코인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과거에는 유통이 안 됐던 수익증권 형태로 고객들이 자유롭게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 관점에서의 그런 혁신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항공기 엔진을 리스를 하는 그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해외 직접 가서 사거나 네. 해외 그 리스 업체들하고 리스 계약을 맺고 매달 돈을 주면서 그 항공기 스페어 엔진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기가 엔진 비행 이륙을 해갖고 착륙을 하고 몇 번 하면 엔진 점검을 받아야 되면 그걸 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스페어 엔진을 갈아 껴서 또 운행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련의 오퍼레이션 과정에서 너무 비싼 리스료를 그동안 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STO라기보다는 토큰 기술을 활용한 신탁수익증권의 형태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이제 특수목적 회사를 세우고 리스 채권의 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코스트가 훨씬 낮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공사들은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리스트 계약을 맺음으로써 엔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의 혁신성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렇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혁신성으로 저희가 사업자 이 선정이 됐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기 엔진을 이제 어쩌면 여분으로 스페어로 네. 갖고 있어야 될 항공사 입장에서는 네. 이거 하나가 뭐 100억, 200억 하니까 네. 그것을 이제 뭐 대출을 받아서 갖고 있거나 네. 뭐 리스를 하거나 하는 것은 네. 그 굉장히 사용 가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부담이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많은 투자자들을 이끌어서 이걸 네. 보유할 수 있게 되면 네, 네. 항공 산업의 네. 성장에도 기여할 수 네. 있겠고 그죠? 그렇습니다. 항공 사업자도 좋겠지만 네. 또 이것의 사용 가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가치도 고려를 한다면 네.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항공 엔진을 100명이서 산다. 100억이니까 1억씩 100명이서 산다. 네. 하면 100명을 모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이고 네. 말씀하신 이제 블록체인 네.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그게 가능하게 한 거죠. 네. 그렇죠? 잘게 쪼개고 옵니다. 그렇죠. 네. 쪼개고 그 쪼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게 해주는 그렇습니다. 예. 이 IT 기술이 확보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공기 엔진에도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보시면서 네, 네. 안정적으로 네. 좀 저축 이상의 수익성을 영위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는 것도 네,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긴 시간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끝으로 우리 경익남과 토론합시다라는 이 시리즈에 출연하셨으니까 네. 출연하신 소감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어떤 조언이라든가 네, 네.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우선 오늘 이렇게 교수님 만나 뵙고 또 고견 들으면서 또 뭐 아주 부족하지만 저희 채권에 대한 뭐 제 시각 그리고 뭐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그 토큰 기술을 활용한 신탁 수익증권 그리고 뭐 다른 조각 투자의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상당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다죠. 돈을 잃지 말고 네. 돈을 잃지 말자는 격언을 잊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럼 결국 각자의 소득 여유분을 초과해서 위험을 부담하면 안 되겠다. 결국 내가 그냥 난 이건 버려도 되는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돈을 가지고 사실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제가 쓴 책도 보면 컨셉은 이겁니다. 5,000원짜리의 커피값 한 잔으로 어마무지하게 접근하기 어렵고 비싼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원칙을 좀 지키면서 좀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투자 계획서를 꼭 작성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투자 계획서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네. 사실 투자의 목적을 적는 게 가장 큰 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3년 후에 제 딸 아이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할 거야. 아니면 뭐 내가 60세가 되면 은퇴를 하는데 나는 이 정도가 생활비가 필요해. 그래서 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 하는 게 사실 투자 목표잖아요. 그거를 발전시키는 게 투자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위험 정도 이것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결국 내가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적을 수 있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내가 머릿속에만 갖고 있었던 투자 계획을 글로 씀으로써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몰빵으로 인한 큰 손실은 막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 하더라도 네. 뭐 뭔가 뭘 살지 적어놓지 않고 그냥 가면 네. 꼭 사야 될 걸 못 사고 올 때가 있고 네. 안 사도 될 걸 사고 오게 될 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뭘 사야 될지를 먼저 적어 본다면 네. 더 합리적인 효율적인 이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트에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네.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이 책에서도 네. 파트 4에서 네. 실전 투자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네.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고 네. 그 예시까지 다 들어주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책을 한번 보시면서 실전 투자 계획서 어떻게 쓰는지 나도 한번 써보자. 그리고 주식 이외에 여러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도 한번 열어놓고 한번 고민해보자. 네. 그리고 나한테 최적의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를 좀 선택해보자 네.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